지금부터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심화과정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재원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심화과정 세션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스팀 교사 연수를 이수하시고 연수를 통해 개발하신 우수 사례 스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세션입니다. 현재 온라인 세션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 참가자분들께서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발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3D 마이크로 식물지도 만들기라는 주제로 오포초등학교 최나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포초등학교 최나영입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선생님들께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에서 개발한 심화과정 연수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발한 주제는 우리 학교 3D 마이크로 식물지도 만들기입니다. 우선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이 연수가 어떤 연수였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기점으로 해서 각 학교에 이런 공문이 갔을 텐데요.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교원 연수라고 해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서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만이 아니고 매년 했던 연수인데요. 예전하고 조금 용어를 변경해서 연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과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화여대에서 연수를 진행했는데 요 근래에는 한국교원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심화과정은 계속적으로 카이스트에서 연수를 주관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심화과정이고요. 심화과정은 총 52시간 연수로서 8월 동안에 온라인으로 연수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9월, 10월에 걸쳐서 2달간 적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11월에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연수를 참여하게 된 거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참여한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이 연수가 분과가 총 10개가 있어요. 10개 중에서 제가 2018년도에는 항공분과를 선택해서 카이스트 옆에 있는 항우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 가서 이제 그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내용들, 관련 사례들을 연수를 받고 우주 뭐 로켓과 관련한 개발 자료라든지 아니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좀 참관도 해보고요. 그런 조금 새로운 경험들을 해서 제가 2018년도에는 되게 의미 있던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2학기 때는 조금 더 새로운 그 프로그램들을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제목이 우주 쓰레기를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그때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우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우주와 관련된 정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다음에 이런 우주 주변에는 로켓이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우주 쓰레기가 많이 떠다니고 있는데 이것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를 도입해서 우주 쓰레기 청소기를 한번 디자인하고 발표해보자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기의 조건도 한번 탐색해보고, 그리고 헬륨 풍선을 직접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생산해 난 다음에 아이들이 우주 쓰레기 청소기 설계도도 발표해보고, 그리고 제가 제시한 다양한 준비물, 또 제한된 준비물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얼마 주고 이 금액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준비물을 이용해서 우주 쓰레기 청소기를 제작을 해서 나중에 발표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8년도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넓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그때 많이 얻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한 번 더 연수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이제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과가 10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으나 제가 하고 싶었던 분과는 로봇이나 미래교통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팁을 드리자면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신청할 때 조금 늦게 신청해서 그런지 가장 인기가 없는 신소재 분과로 제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의도는 아니지만 신소재 분과에서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신소재 내용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긴 했는데요. 그때 연수에서 들었던 단어들이 어떤 단어였냐면 뭐 나노라든지 폴러렌이라든지 아니면 뭐 탄소 입자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도 항상 고민인 게 과연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작은 그 단위의 입자들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초등학생에게 나노를 어떻게 가르칠까 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나노 단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선 초등학생들은 밀리미터 단위까지는 이미 학교 교육과정에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노라는 거는 10의 9승분의 1미터 정도 되는 크기예요. 아주 미세한 단위죠. 근데 밀리미터까지 알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나노 단위까지 가르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던 게 이 중간 단위인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는 아이들한테 좀 접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상상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라는 단위가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내용은 이제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까지 아이들이 어떤 식물 관찰을 통해서 뭐 미세한 부분까지 아이들이 그동안 관찰하지 않았던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라는 단위는 우선 그리스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그동안 스팀 교육을 많이 했지만 제 스팀 교육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이들한테 뭐 홀로그램 시어터를 만들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스틱밤을 이용해서 사회과와 관련해서 또 과학의 탄성과 관련해서 태극 문양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폭파시켜보는 활동 이런 것도 해보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오조봇 이용해서 우리 마을의 지도 만들기 활동도 해보고요. 또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재료를 주고 창의적으로 가장 높은 탑이라든지 가장 긴 다리라든지 튼튼한 다리 이런 걸 만들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좀 고민했던 건 이거였어요. 첫 번째로 과연 초등학생들이 지금 가장 학습해야 되는 거는 기초탐구 과정 기능이 아닌가. 아이들이 과학 학습하면서 기초 단계 초등학생들에게 기초 탐구 기능 6가지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교육과정에 뭐 분류, 관찰, 수리, 예상, 의사소통 이런 등등의 6가지 기초 탐구 과정 기능이 있는데 스팀 교육을 하면서 이 기초 탐구 기능을 좀 소홀히 하진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이들한테 흥미 위주로 또 새로운 도구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번에 신소재분과 연수를 들으면서 아이들한테 기초탐구 과정 기능을 조금 더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관찰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 고민은 우선 아이들이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주변에 관찰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도 관찰 가능한 것들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찾다 보니까 우리 학교 앞에 있는 화단에 있는 텃밭 상자의 식물을 이용해서 관찰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스팀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미래형 수업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미래형 수업 도구라고 하면 되게 뭐 거창하긴 하지만 여기서 미래형이라는 것은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과학기술이 접목된 그런 기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흥미를 놓치지 않고 스팀 프로그램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사용한 도구들은 3가지예요. 크게는 첫 번째는 스마트폰 현미경이거든요.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확대해서 그 식물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고요. 두 번째는 3D 펜을 이용해서 그 관찰한 것을 표현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NFC 태그라고 해서
그 식물에 대한 정보를 NFC 태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그렇게 구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서 저희 학교 이제 상태를 보시면요. 우선 여기 왼쪽에 본관이 있고요. 오른쪽에 본관이 있고요. 왼쪽에 운동장이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텃밭 상자가 약 3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학기 초에 모종이나 씨앗을 심고요. 애들이 이제 가꿉니다. 이렇게 기둥도 세워주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또 앞에서 뭐 그림 그리기 활동이라든지 과학 관찰 활동을 하면서 식물의 자람을 관찰하고 나중에 수확을 하고요. 그 수확한 걸 통해서 이렇게 뭐 수확한 그 식물을 가지고 텃밭 그 샌드위치 만들기 행사도 하고 활동했던 것에 대한 사진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 예년과 같은 이런 행사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그런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가 놓치는 아이들의 경험을 제가 좀 채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자 노동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 단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함이 아닌 경험하고 관찰 지나쳤던 식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자세히 관찰해서 발견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발견한 것들을 3D 펜과 NFC 태그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성취 기준은 우선 관련 교과는 과학과 미술인데요. 제가 이것도 이제 정말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예전에 스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선 스팀이라는 제목도 그렇잖아요. 5가지 학문이 융합되어서 그 융합한 내용을 학습하는 게 교육하는 게 스팀 프로그램인데 예전에는 많은 교과를 융합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약 한 2010년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스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스팀이 아니고 스템이었어요. 스템과 관련한 논문을 이제 작성을 했었는데 그때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 고민하면서 우선 많은 그 학문을 융합해 보자. 과학이고 수학이고 뭐 여러 가지 학문을 융합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그 5가지 학문을 융합하기 위해서 되게 애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융합을 시도하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이 산으로 간다는 느낌을 중간에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문에 집착하고 학문의 그 부분에 집착하고 그것이 부분에 집착하니까 한 가지의 통합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다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좀 점점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걸 하면서 좀 변화했던 것은 너무 많은 교과를 또 너무 많은 학문을 가지고 다루고 프로그램 만들지 않고 좀 단순화하자. 좀 많이 삭제해서 그래도 뼈대는 가져가지만 주변의 격가지는 좀 빼고 융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도 여러 교과가 아닌 과학과 미술과만 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어제 그 정재승 교수님의 그 강의를 선생님들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그 강의 내용 중에 제 생각과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잠깐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융합형 인재에서 종종 하는 오해가 분야의 융합을 하려고 애쓰는 거다. 교사나 학생이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지 학문을 융합하는 것이 핵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일 발표하는 거가 조금 어울릴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과도 일치하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정한 학습 목표는 우선 내용 목표로는 식물의 뿌리, 줄기, 잎 등을 채집하여 관찰하고 각 부분의 생김새를 설명하는 것. 두 번째는 식물의 특징이 드러나게 입체 지도를 제작하는 것.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탐구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정해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주제를 보시면요.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2차시는 식물을 들여다보는 차시고요. 3차시는 식물을 표현하는 차시, 5, 6차시는 표현한 식물을 공유하는 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차시별 교사 학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 2차시 식물 들여다보기 차시에서는요.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것처럼 그 제시했던 자료처럼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 첫 번째로 다양한 식물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했어요. 선생님도 혹시 사진에 보이는 이게 어떤 건지 아실까요? 아마 아이들한테도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뭐 모르더라고요. 정답은 그 거미의 눈이거든요. 눈. 모기 눈. 거미가 아니고 모기 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는 뭘까요? 지금 다 음소거 하셔가지고 아마 소리가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이게 속눈썹이에요. 사람의 속눈썹.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거는 거미줄의 모습이거든요. 아이들한테 같은 질문을 했는데 맞추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아이들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미줄의 모습, 그다음 내 속눈썹의 모습도 내가 진짜 몰랐구나. 내 주변에 있는 거였지만 관찰하지 못해서 지나친 것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이 첫 번째 활동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제가 식물이다 보니까 식물의 그 좀 세부적인 사진, 자세히 관찰한 사진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인맥을 가진 식물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민들레 홀씨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꽃봉오리의 사진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식물에서도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많다라는 내용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 세 번째 활동에서는 우리 학교 텃밭에 있는 식물들을 좀 구분해 봤어요. 왼쪽에 있는 게 고추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파프리카인데요. 실제로 보면 잎을 보고는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지만 구분하는 건데 아이들이 조금 그동안 놓쳤던 차이점을 관찰하지 못해서 놓쳤던 부분을 한번 상기하게 했고요. 또 오이와 수세미 같은 것도 저희 학교 텃밭에 있는 건데 만져보면 되게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거칠거칠한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모르고 또 그 둘을 구분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관찰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프로그램이 이제 식물 지도를 만든 건데 그냥 무작정 제가 식물 지도를 만들어 보자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우리 학교에 오이가 있는데 너희들 오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했더니 몇몇 아이들은 대답했지만 몇몇 아이들은 어디 있는지조차 잘 모르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많이 돌보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는 이 식물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좀 지나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다른 아이들한테도 이런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질문했더니 어떤 한 아이가 그럼 지도 만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아이의 입에서 지도라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쉽게 수업을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차 시에 아이들이 식물의 잎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관찰하는 도구는 여기 휴대폰을 이용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에서 식물을 관찰하자고 하면은 맨눈으로 채집해서 관찰하거나 아니면 돋보기, 아니면 좀 나아가서 루페 정도 가지고 관찰했던 경험이 다수일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 현미경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현미경이라는 게 4학년 과학 지도서에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본차시에 나오는 건 아니고 교사용 지도 자료에 이런 것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그 부분이 흥미로워가지고 지도서에 나온 거와 똑같은 스마트폰 현미경을 사봤어요. 그래서 요거거든요. 요거 첫 번째 거. 요게 이제 4학년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스마트폰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클립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0배율까지 확대해서 관찰할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은 일단 사진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LED가 없어가지고 밝은 곳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뭐 머리 사진도 찍고 하는 건데요. 딸기 잎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찍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한 개 더 찍었는데요. 이렇게. 사진이 어떠나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되게
선명하지가 않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어두워서 뭘 관찰해야 되는지 조금 아이들한테 혼란을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서에 나온 거를 사용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 하나 더 사봤습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스마트폰 현미경 두 번째 거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클립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클립형이라는 건 휴대폰에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USB형이라고 해가지고 USB 연결해서 이 카메라까지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걸 구입한 거는 배율이 1000배율로 너무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그럼 1000배율이면 아이들이 정말 미세한 단위까지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 삼아 사봤는데요. 다행히 이건 또 LED 라이트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딱이다 라고 해서 한번 촬영을 똑같이 아까 딸기 했는데 똑같이 딸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딸기의 모습이 아까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죠. 그리고 영상으로 찍어도 별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초점만 잘 맞추면은 어느 정도 선명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그 이전에 그 USB형은 그 안드로이드 10 이상의 핸드폰에서는 구동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구동을 시키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깔아야지만 구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30분간 끙끙대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머리에서 혼란이 오는 게 과연 이게 수업에 적용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도 30분이 걸리는데 아이들 기기가 각자 다 다른데 이거를 사용하게 했다가는 수업을 하지 못하고 연결하는 거에서 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을 했던 게 이 제품이었거든요. 이 제품은 클립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율은 60배율까지 촬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LED 라이트가 달려 있어서 어둡게 촬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런 거였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촬영됩니다. 아까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넓어가지고 좀 넓은 범위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위치에서만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부분. 하지만 되게 선명하게는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계속 기기를 사다가는 저도 주머니가 동나니까 더 이상 사지는 못하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거 세 번째 거를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관찰을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거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클립형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손쉽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거보다는 그 밝게 촬영하는 장점, LED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제가 세 번째 거를 아이들한테 구입해서 제공을 했는데요. 참고로 가격은 세 번째 게 제일 저렴하고요. 두 번째 게 가장 비쌉니다. 선생님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두 번째 스마트폰 현미경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초등학교 중학년이나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게 유용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선생님들이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거 선택한 것으로 아이들이 이제 텃밭 상자에 있는 식물들을 관찰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아이들 들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학습지 여기다 관찰 내용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고요. 사진과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또 교실에 들어와서도 식물의 단면들을 촬영하고 또 촬영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해서 아이들이 관찰한 것을 좀 시각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 2차시를 마무리했고요. 3, 4차시에는 어떤 걸 했냐면 식물 표현하기 단계로 제목은 이렇게 지었지만 3D 펜으로 그 식물을 나타내보는 표현해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 3, 4차시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우리 반의 아이들의 성향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미술 시간에 아이들한테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그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5분 내지 10분 안에 어떤 아이가 한 명이 이럴 거예요.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몇몇 아이가
망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 또 선생님의 기대가 되게 높은데 자기가 미치지 못한 거에 대한 실망감을 수업을 하기도 전에, 학습을 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나오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표현의 부담감을 좀 줄여주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그런 특징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하나씩 발견한 그런 특징들을 자기가 생각한 특징들을 과장하고 확대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여러 유명한 미술 작품 중에서 과장과 확대의 기법으로 강조의 기법으로 만든 유명 미술 작품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유명한 미술 작가들도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한다. 작가의 그 마음속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식물을 관찰한 것을 표현할 때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들만의 식물을 만들어 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처음에 보여준 거는 페르난도 보테로 작품으로 이제 실제 사람의 모습과는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들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비너스 상이라든지 아니면 위에민준의 이런 웃음이 담긴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실제 사람이 이렇게 큰 입을 가진 사람은 없는데 웃음을 확대해가지고 과장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번 그 3D 펜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크게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 이제 이중섭의 흰소와 황소 작품인데요. 이것도 보면 실제 소의 모습과 다르게 소의 그런 동세를 굵은 선으로 표현해서 과장된 터치로 표현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편한 마음에서 표현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나서 3D 펜을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되는데요. 사실 3, 4차 시에 이 기본적인 3D 펜 사용법을 익히기까지 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기에는 아마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못하고요. 그 외에 다른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이미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 적용하기 전에 3D 펜에 대한 기본 기능을 익혔기 때문에 잠깐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는 여기다가 내용을 집어넣는데요. 보통 3D 펜 교육하실 때 초등학생의 경우 우선 처음으로 점 찍기, 그 다음 선 그리기, 면 그리기, 입체 도형 만들기 순서로 학습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점 그리기 같은 경우는 작은 점부터 큰 점까지 차례대로 크게 만드는 과정을 연습시키기도 하고요. 선 그리기는 얇은 선부터 굵은 선, 3D 펜을 잡고 이어나가는 속도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요. 또 이렇게 구부러진 선도 한번 만들어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분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드는 연습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만든 그 선분 안에다가 면을 만들어서 채우는 활동 하면서 가로로 채울 수도 있고 세로로 채울 수도 있고 사선으로 채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을 차례대로 익히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3D 펜 적용하시면 그냥 만들어 봐라. 너네 한번 해봐. 신기하지? 이렇게 끝날 텐데 어느 정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손쉽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참고해 보실 만한 게 이제 작품을 만들 때는 아래 실리콘 패드 같은 걸 이용하면 실리콘 패드에는 이렇게 원 모양도 있고 직선 모양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3D 펜을 교육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본 기능을 익히는 수업을 예전에 했었고요. 아이들이 지금 몇 안 되는데요. 이때 저희 때문에 2분의 1 등교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반 정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본 기능 익히기 수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밖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3D 펜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흰 종이에다가 우선 관찰한 식물을 그려요. 식물의 잎을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리콘 패드를 위에다 덧대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필라멘트 색깔을 선택해서 그 밑에 비치는 도안에 따라서 작품을 완성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되게 기특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강아지 풀을 한다고. 원래는 저희 텃밭에 강아지 풀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독특하게 자기는 텃밭에 있는 식물은 안 하고요. 저 옆에 그냥 홀로 나 있는 강아지 풀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 괜찮아. 강아지 풀도 식물이니까 너가 한번 해봐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요. 조금 잡는 게 어색하긴 하죠. 이 친구가 연필 잡는 게 되게 어려운 친구였는데 너무 기특하게 이 시간에 끝까지 집중해서 하길래 제가 사진 찍으면서 너무 기특하다고 칭찬까지 해줬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세로 계속 위아래로 나란히 맥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품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기특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부담을 덜어서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구나 하고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완성한 것들인데요. 위에 있는 게 도안이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완성된 작품인데 저도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으나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 실제 모습과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식물의 모습을 다 3D 펜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파리에 집중해서 잎사귀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제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PMI 기법으로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고 좀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 4차시인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3D 펜에 대한 논란, 3D 프린터에 대한 논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뉴스를 한번 잠깐 짧게 볼게요. 요즘 학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정부가 적극 보급에 나서면서 지금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18,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와 동아리 활동으로 3D 프린터를 많이 다뤄온 한 30대 선생님이 희귀병에 걸려 투병하다 석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이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소재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병에 걸린 거라며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허효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넘어 다시 찾은 학교. 교사였던 아들을 앗아간 건 희귀병인 육종암이었습니다. 아들의 부재를 납득하기 어려웠던 아버지. 투병 중에 남긴 글을 보고서야 3D 프린터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뭐든지 지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다. 바쁜 게 맞다는 걸 생각을 했는데 너무 늦게 이제 내가 알았다. 이런 내용인 것. 2013년부터 5년 동안 3D 프린터 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한 아들. 좁은 실험실에서 5대를 동시에 작업한 날도 많았습니다. 뭐 여기 고등학교 왔을 때까지는 하여튼 줄곧 그 학교. 네, 여기까지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게 9월 초였어요. 9월 초까지 적용을 했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였었는데 이게 10월 정도 초에 뉴스가 갑자기 매스컴에서 나오더니 3D 프린터를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막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면서 각 학교에 3D 프린터 사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교내 선생님들 모셔놓고 3D 펜을 막 홍보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되게 재밌고 아이들이 흥미있어 합니다. 라고 이제 막 소개를 하면서 사용하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한 선생님이 저를 붙들고서 이거 사용하면 안 된대. 큰일 난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머리에 뭔가 맞은 듯이 띵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바로 경기도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는 필라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필라멘트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는 필라멘트는 지금 허용된 PLA가 아니고 PCL이었거든요. PCL은 어떤 필라멘트냐면 저온 3D 펜에서 사용하는 필라멘트였어요. 그래서 저온 펜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안전성을 제가 고려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고온펜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노즐 부분을 만지면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온펜을 골라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저온펜 중에 그래도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을 했는데 그 제품에 들어가는 그 PCL 필라멘트가 안전성이 답보되지 않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문의를 했더니 담당 장학사께서도 질문을 하니까 이 소재에 대해서는 처음 아셨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 한번 의뢰해 보겠다. 기관에 의뢰해 보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고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선생님들도 구입을 하실 때 PCL보다는 PLA가 지금 사용되도록 경기도 교육청에선 그렇습니다. PLA가 사용되도록 권고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도 교육청 말고 다른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공문이 갔더라고요. 3D 프린터와 3D 펜 포함 사용 자제라고 갔더라고요.
또 다른 교육청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3D펜 사용 중단이라고 얘기하고 인천은 뭐 자제. 그래서 각 지역별로 3D펜과 프린터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 기준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종암 걸린 교사는 3D 프린터를 사용했지 3D 펜을 사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장학사님과 얘기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3D 펜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3D 프린터는 기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필라멘트가 나와서 그 안에서 환기 장치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고 3D 펜 같은 거는 펜을 들고 아이들이 바로 코와 입, 호흡기와 엄청나게 가까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필라멘트가 녹으면서 나오는 어떤 유증기가 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더 위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선생님들한테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이게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선택은 선생님들의 이제 몫이니까요.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5, 6차시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5, 6차시는 식물 공유하기 단계인데요. 우선 아이들한테 우리 학교의 그 식물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교 건물 지도나 화단의 모습들을 그려보라고 했는데요. 4학년 수준에서 이것도 되게 과한 거였어요. 아이들이 입체적으로 그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줬고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아이들이 3, 4차시에 만들었던 3D 펜의 그런 그 작품들을 글루건으로 우드하게 잘라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용한 건 NFC 태그인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NFC 태그라는 걸 사용했는데 NFC가 뭐냐면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10초 이내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NFC라고 해요. 그러면 블루투스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어요. NFC 같은 경우는 10cm 이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10m, 지금 개발된 5.0까지는 40m까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세 번째 거예요. NFC는 조금 안전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만약에 그 버스 카드로 버스 그 타는 것을 요금을 결제하는데 만약에 블루투스처럼 멀리서도 결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태그하지 않았는데도 내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NFC는 조금 더 안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결제하는데 NFC가 많이 사용되곤 하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넘길게요. 그래서 NFC 태그를 이용하려면 우선 휴대폰에서 모드를 카드 모드가 아닌 기본 모드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가 사용한 앱은 NFC 툴이라는 앱이었어요. NFC 툴이라는 앱을 우선 설치를 하고요. 거길 열어보면 4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Read, Write, Other, Test 있는데요. 이 중에서 Write를 누르고 Add Record를 누르면 다양한 메뉴가 나와요. 이 메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컨택트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면 이렇게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는 그런 칸이 있어서 제가 홍길동 010-123-1234라고 적어봤거든요.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고서 여기다가 Write 메뉴에서 NFC 태그를 뒤에다가 대가지고 휴대폰 뒤에다 대서 그 NFC 태그의 정보를 입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거는 컨택트는 아니고요. URL이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식물 그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식물 작품을 어떤 식물인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재미없게 그냥 이거는 가지야, 이거는 고추야 이렇게 한글로 써서 알려주기에는 조금 더 아쉽고 다른 친구들한테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호기심을 일으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NFC 태그 안에다가 네이버 식물 백과사전을 주소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URL 메뉴를 연결해가지고요. URL 메뉴를 연결해서 네이버 식물 백과사전과 연동해서 그 NFC 태그에다가 휴대폰을 대면은 자기 휴대폰에 네이버 백과사전에 그 식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또 식물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우는 방법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했던 것은 NFC 태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과 그 정보를 지우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아이들이 지금 흥미있게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식물 만든 거에다가 이렇게 작은 태그를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식물 백과사전의 정보를 입력해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식물 지도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원하는 위치, 자기가 발견한 위치에다 붙인 다음에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전시된 거에다가 휴대폰 대고 정보를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그 스마트폰 현미경이라는 것을 사용하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계속 관찰하고 싶어가 들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요새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스마트폰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피부나 아니면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문제 냈던 그 속눈썹 같은 것도 직접 대고 관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서 뭔가를 관찰하고자 하는 의지가 커졌다는 게 가장 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한 기쁨이나 또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기쁨이 컸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제 고려할 점은요. 첫 번째로 3D 펜과 그 필라멘트의 선택에 관한 또 사용 환경에 대한 고민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낸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로 어떤 교구들을 선택할 때 다양한 기준을 세워서 여러 가지 기준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스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도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막 말이 빨라가지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막 급하게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은 지켰네요. 45분이 안 돼서.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최나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짧게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조정원 선생님께서 올해도 학생들이 함께 텃밭을 같이 가꾸고 재미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지만 또 그걸 대체한 좋은 프로그램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서강욱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몇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셨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적용한 학년은 4학년인데요. 사실 이게 4학년에만 적합한 게 아니라 식물이라는 주제는 1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과학교과에서 항상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그 범위, 수준과 그 범위를 조금 더 조정을 한다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나영 선생님께서 저희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스팀 교사 연수에 대한 사명까지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스팀 수업을 설계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선생님께서 하셨던 또 많은 고민이 묻어나는 좋은 발표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옥포초등학교 최나영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페이퍼 롤러코스터 1 더하기 1이라는 주제로 잠실중학교 황명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잠실중학교 교사 황명수라고 합니다. 담당 과목은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스팀 교육 성과 발표에 저의 수업 사례를 선생님과 함께 나누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일로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을 배움의 주체로 하는 그런 스팀 수업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저는 스팀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학기가 시작되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과 속에 간성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방학 때 스팀 연수를 받으면서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멘토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창의재단에서 하는 스팀 연수는 교사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든 좋은 계기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수업의 개요 그리고 총괄
기술적인 얘기, 그리고 설계와 그리고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리고 6차시 수업의 실제, 그리고 피드백과 그리고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주제와 그리고 목표를 잘 살펴보시면 페이퍼 롤러코스터 1+1이라는 제목으로 하였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과학단원에 에너지 전환이란 단원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자그만하게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소개하면서 골드버그 장치를 안내해 주었는데요. 저는 이걸 학생들과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골드버그 장치라는 거는 어떤 다양한 재료 속에 학생들이 작동하는 기계적인 그런 원리들을 만드는 거라서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계획하면서 첫 번째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준비할 때 그런 재료가 저렴해야 된다.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 수업 속에 그러니까 3학년 다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수업을 설계하고 싶어서 이걸 종이로 만드는 롤러코스터를 구안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물 또한 되게 간단한데요. 종이인 도화지와 그리고 칼, 그리고 종이 테이프인데 제가 종이 테이프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슬은 제가 새 구슬을 생각했었는데 플라스틱 구슬이 훨씬 더 실험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했고, 그다음 자는 반드시 뭔가 재단해야 되는 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글루건은 뭔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접착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준비를 하였고요. 누락 같은 거는 받침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롤러코스터 받침대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물을 하였습니다. 수업 내용의 총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이 모든 수업을 사실은 대면 수업으로 할까를 2학기 때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수업을 이제 대면으로 하기에는 실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면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현장에서 왔을 때 만들어 보고 발표를 하자라고 수업을 정하였고요. 1, 2차 시는 설계하기고요. 3차 시에서 5차 시는 이제 제작하기고 보완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구슬이 딱 굴러가면 뭔가 끝나버리고 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촬영하자라는 걸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까지 5차시까지 주어지고요. 그리고 6차시에서는 발표하기를 대면으로 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설계하기를 보시면 알다시피 구글 클래스룸을 썼고 그다음에 이거는 구글로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피드백을 해서 설계도에 대한 피드백도 하였습니다. 제가 교육 그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데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은 교사가 주도하는 지식 전달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주변의 삶과 관련된 주제를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STEAM 수업은 프로젝트 수업이라 아주 관련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가치는 학생들이 공감하고 감성 지수를 높이는 수업이고 배움을 주체로 하는 수업이고 삶과 연결된 살아있는 수업이고 역량을 발견하고 더 키워주는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교과서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에너지 전환이란 걸 개념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다면 우리가 놀이기구가 에너지 전환을 이용하는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느낀 게 너무 재밌지만 빨리 끝나 너무 아쉬웠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롤러코스터를 만들 때 좀 더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런 장치처럼 구슬이 오랫동안 굴러가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상황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어떤 수식으로 대입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어 보면서 삶과 연계되었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배우게 되면 좀 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수업으로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여서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 형식 기준을 살펴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과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더니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에서 중력이 한 일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어떻게 평가할지를 구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을 토대로 창의적으로 어떤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평가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스팀 수업은 다른 교과와 연계되어서 다른 교과에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기술과에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런 생활 속의 문제점을 찾아서 이런 학산적, 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수업을 설계하면서 기술과랑 융합하지는 못했지만 차후에 기술과 융합해서 제작 부분은 뭐 기술 시간 하고 그다음에 이론을 배우는 부분은 과학 시간에 좀 하고 뭐 발표는 과학 시간 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수업은 친구들과 협업해서 어떠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원리를 장치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을 거고 스스로 탐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네, 수업의 설계 주제 기를 보시면 제 수업이 제목이 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 수업의 특징은 브랜디드 수업을 통해서 모둠별로 구슬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종이 롤러코스터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고 한층물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하는 이유는 자신이 만든 작품 속에서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감성적 체험까지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따라서 작품 제작과 과학적 원리,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페이퍼 롤러코스터 1+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멘토 선생님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내용 목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 원리를 학생들이 제작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요. 가정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구슬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친구들의 어떤 제안된 아이디어를 귀 기울여 들어보고 어떤 작품들이 조별해서 만들어져야 될지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면서 그런 배려심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스팀 요소에서는 과학적 요소는 역학적 에너지 원리 설명하기고 기술적 요소는 장치를 설계하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황 제시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장치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이를 활용해서 구슬을 오랫동안 굴러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성적 체험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촬영하면서 영상 원리도 배우지만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한 태도도 배우고 그리고 성취감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 계획한 거는 4차시였습니다. 설계 1시간, 그리고 제작은 2시간이면 되겠지. 그리고 발표 1시간, 그리고 대면 수업을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브랜디드 수업을 한 건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했는데 설계 2시간을 잡은 까닭은 저희 학교가 EBS 온라인 클래스를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영상으로 롤러코스터, 그 다음에 골드버그 장치 이런 등등을 영상으로 안내하는 그런 수업을 1차시 하였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과제로 그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올려라.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라. 그렇게 이게 1차시였다면 2차시는 그것을 이제 피드백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작이 3차시로 는 까닭이 있습니다. 2차시를 만들어 보니까 한 조에서 선생님 이거 도저히 2차시 불가능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을 수업하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럼 1시간 선생님이 더 줄게 라고 하면서 3시간을 변경되었고요. 발표 1시간을 하였습니다.
자,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수업이 가장 저 교사로서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살아있는 수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기 때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2학기 때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구글 클래스룸 를 쓰면서 학생들의 개별 과제를 구글 클래스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글 행아웃을 통해서 방향 수업을 해서 피드백을 주었으며, 그리고 미제출 학생한테는 개별 전화를 통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NS를 통한 대면과 비대면의 소통인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소통하는 것으로 반별로 그, SNS 단체 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과제도 공지하고 하지 않은 학생이 왜 하지 않았는지도 묻기도 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작품들을 제가 수업 시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일종의 어떤 이렇게 중간 결과물 이렇게 제가 보내주니까 약간 소통한 느낌도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SNS를 사용했지만 대면에도 SNS로 제가 실시간으로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함께 만드는 발표 준비를 하자라고 생각했. 발표는 어느 누군가가 멋진 PPT를 만들어서 대표가 발표하는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그 아이한테 더 부담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여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각자 자기 슬라이드 하나씩 맡아서 어떤 원리와 소감을 만들면 모든 학생이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게 정말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여서 이것을 보완하였습니다. 네, 제가 1차 했던 수업의 어떤 수업 지도안인데요. 우선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하였고, 그 다음에 그 과제 제출을 구글 클래스룸에 하라고 안내했고, 그리고 2차 시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구글 행학을 통해서 개인별로 설계도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럴 때 만약에 저희 반이 27명이 다 하였을 때 설계도를 제가 띄워서 그 해당된 학생 발표하라고 했더니 모든 학생이 발표하니까 학생들이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잘된 학생 발표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누구다 다 발표하자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이게 피드백이 되는 그런 수업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게 그치지 않고 설계도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될지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도 이 수업 시간에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여줬던 이제 골드버그 장치에 대한 어떤 유튜브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한테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렇게 종이로 만들었던 작품들이 어떤 게 가능한지 이걸 보고 제가 수업을 구현하는데 이런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개인별로 나갔던 학습지고요. 여기 보면은 영상을 보고 구슬이 오랫동안 머물게 장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뭐 360도 돌게 하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점프하기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이런 걸 했는데 단 준비물은 종이와 가위 이런 것밖에 구슬밖에 없단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운영했던 클래스룸이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반별이 이렇게 각각의 이제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치를 이렇게 설계도도 약간 첨부해서 주면 학생들이 이 과제를 제출하면 제가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가 누르면 학생의 작품이 확대되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잘한 작품도 있는 반면에 간단하게 적는 작품도 있었지만 같이 친구들과 얘기 나누면서 저런 작품이 좋겠구나라는 체험, 이렇게 공감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차 수업인데요.
아니네요. 잠깐 2차 시가 아직 안 끝났네요. 자, 2차 시 수업에서 제가 이걸 하면서 저는 종이로 롤러코스터를 만든 적이 없는 교사예요. 근데 수업을 아이들한테 하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해서 고민해서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집에서. 그래서 재료를 가지고 집에서 만들었는데 만들 때 제가 혼자 만드니까 저는 좀 창의력이 떨어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족을 동원했습니다. 저희 애가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를 꼬드겨서 같이 만들기는 좀 솔직히 걔한테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물론 저도 만들었죠, 같이. 근데 훨씬 더 저보다 아이가 창의력이 좋은지, 그러니까 저보다 이렇게 생각이 확장되는지 다양한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영상,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여줄 건데 영상에 나오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어떤 부분을 고민했는지를 이게 소개하면서 2차 수업 했거든요. 그런 과정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의 작품을 이거는 피드백한 장면이고요. 자, 3차 시와 5차 시는 대면 수업이었는데요. 저는 학생들이 이제 개별로 과제를 했지만 모둠으로 모여서 그걸 조별로 설계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올렸던 개별 설계도를 인쇄를 해서 나누어 주자. 그러면 모둠별로 그 인쇄물을 보고 너는 이런 걸 했구나 또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설계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작 시간을 좀 더 확보하지 않을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그 인쇄를 다 해서 주었고 물론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도 있었긴 하지만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제작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모둠별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제가 영상 촬영을 이제 모둠별 하라고 이제 역할을 담당을 주었는데요. 그 영상을 사실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그 영상을 아까 SNS로 그걸 이제 학생들 그 영상을 찍은 아이한테 SNS로 그 톡방에 그 영상 찍은 걸 올려주렴. 그러니까 USB로 받으면 번거롭잖아요. 근데 SNS로 받으면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 이제 제가 저한테 받으면 그 영상을 제가 번거롭지만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제가 그 영상을 일조는 어느 정도 다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영상을 뭘 학생들이 또 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학생들한테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올려주었고 그냥 학생들은 그 영상을 보고 저별로 이제 소감과 과학적 원리를 적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뭐 학생이 직접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선 중요한 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영상 속에서 과학적 원리와 소감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라는 점을 약간 좋은 팁인 것 같아서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직접 이걸 출력을 하였습니다. 출력하여서 이걸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조에서 그중에 어떠한 아이디어가 녹아있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개별 설계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작품을 보면 뭔가 이제 굴러가는 원통의 장치가 있고 이 학생 그런 장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약간 원래 아이디어에서 뭐 하나가 좀 첨가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름 나오네. 좀 더 좋은 작품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2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계도가 되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조별로 다 모여서 아이디어가 취합되니까 이렇게 설계도가 또 다른 식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본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런 설계도와 있고 작품들 사진입니다. 이거 조별 설계도와 실제 작품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도와 맞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아까 보시면 이제 뭔가 비슷한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은 산출물로 좀 다르게 나오죠. 약간 미세하게 다르게 나오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아까 보여줬던 장면이네요.
자, 이거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학생들한테 한 슬라이드에다가 조별 설계도 사진을 삽입하세요. 조별 영상 보고, 영상을 제가 올린 거지만 영상을 보고 에너지 전환을 설명해보고 소감을 작성해보세요. 반드시 뭐 이름을 적으세요. 학번을 적으세요. 라고 안내를 하면 학생들이 이것을 이제 공유하기를 하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집에서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이 이걸 누르면 학생들이 이 프레젠테이션에 이걸 누르면 영상이 저절로 재생이 되거든요. 물론 이걸 눌러도 되지만 그냥 이거 누르면 재생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소감을 작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차시에서는 롤러코스터 작품에서 역학적인 전환을 설명하고 소감을 발표해 보자였고요. 사실 이걸 수행평가로 할까를 처음에 잡았었는데 이 3학년이다 보니까 성적을 빨리 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로 하지 않았지만 학생들한테 점수로 뭔가 점수화되진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발표 수업 시 자신이 작성한 슬라이드는 자신이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도 발표하니까 쑥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발표 수업상에서도. 그게 좀 좋았고요. 집에서 과제를 안 해온 학생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 학생 어떻게 할까 좀 고민했거든요. 그 학생은 즉석에서 소감을 발표하면 어떨까. 근데 학생들이 즉석에서 하더라도 잘 하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친구 한 거 보고 자기가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니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계부터 제작 발표까지 하나에도 소외되지 않는 수업이 되도록 한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TV에서 발표하는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띄워서 하는 장면이고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꾸민 듯하죠. 이렇게 작품을 저희 반애 중에 한 명이 요것을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 아이는 이제 설계를 잘 못하지만 그림을 좀 잘 그려서 이걸 꾸며서 자기 역할을 다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영상 시청이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그냥 영상을 몰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발표 수업.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는 평가인데 교사 평가는 한 50% 넣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러한 뭐 비판적 사고, 과제 분석, 설계도,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논리적으로 발표했는가, 모든가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동료 평가도 50% 이렇게 점수하진 않았지만 넣는다면 이렇게 계획하자라고 했던 것인데요. 동료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는가, 서로 협력했는가, 역할을 다 잘 수행했는가,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활동했는가,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의 장단점을 잘 판단하였는가, 이렇게 동료 평가를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수행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선 이름을 적게 하고 모둠에서 자기가 한 역할, 그리고 자기 평가 별 3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동료들이 한 역할을 적게 하였고요. 그리고 별 3개 중에 열심히 한 걸 이렇게 하니까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평가를 하는 과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차후에 수행평가 할 때 어떻게 점수화할지를 좀 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동료교사의 피드백은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 같이 3학년에 한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하셔서 전 3학년 전체 다 이 수업을 했거든요. 동일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모아서 결과가 눈에 보이는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모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각 모둠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맡아서 열심히 참여하였다라고 선생님이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고요. 개선한다면 예시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가 좀 영상을 그걸 좀 따라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영상 속에서 구슬이 오랫동안 굴러갈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힌트가 되어서 아이들이 좀 언반을 많이 따라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을 영상을 진짜 보여줘야 될 때마다 그것도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 없었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 생각도 좀 들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의 피드백은 뭐냐면 제가 이걸 수행평가를 하면 아까에 제가 제시한 그거는 뭔가 수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창의성을 어떻게 재지?
그래서 제가 좀 더 이거는 이제 자료집에는 없지만은 좀 더 보완해서 생각해 본 건데,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하면 교사평가가 동료평가보다는 좀 높았으면 좋겠다 해서 50대 50이 아니라 뭐 70 정도를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별 설계도 점수를 이제 뭐 창의적이냐, 뭐 구체적이냐, 이게 대강했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에 원리와 소감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학생은 원리도 발표하고 소감도 아주 발표를 잘 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이제 그냥 원리와 소감을 간단하게 발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원리를 발표하는데 뭐 소감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루브릭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냐 못하냐를 좀 따지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창의적인지 약간 아이디어가 좀 그런지를 이제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하면 그래도 구별이 될 것 같아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완성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 보면 이건 개별 점수인데 이건 완성도인데요. 이제 창의성 완성도인데 구실을 오랫동안 머무는 장치라면 뭐 15초, 평균 15초라면 15초 이상이면 뭔가 만점을 주고 뭐 10초에서 15초면 18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으로 완성도를 매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동료 평가는 이제 모둠 내에 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발표한 다른 모둠 간의 평가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둠 내에 평가하면 열심히 참여했는가라는 걸 상중하 정도로 매길 수 있을 것 같고, 모둠 간 발표는 저조는 뭔가 창의력이 좀 있는 것 같아, 작품이 아마. 그리고 내용이 좀 발표가 풍부해. 아니면 정말 내용 그렇지 않더라도 되게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전달을 잘하는 것 같아. 이 세 개 중에 뭐 다 만족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상, 아니면 셋 중에서 두 가지 만족하면 중, 뭐 이렇게 하나 정도 괜찮은 것 같아 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모든 간에 평가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루브릭을 한번 보완하여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자기 평가도 되게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동료 평가보다는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 피드백 주신 거는 자기 평가가 좀 더 객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한 정도를 상중하로 매기면서 역할을 적는 게 더 이제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하면서 열심히 해진다라고 해서 그런 피드백을 주어서 앞으로 차후에 이렇게 수행평가를 한다면 교육과정, 수업평가가 연계된 수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장면,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저는 이조가 롤러코스터 만들겠는데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게 아닐까 막 고민을 해야죠. 그래도 너 이제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해?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구슬을 굴려보고 나서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렇게 다른 줄을 또 보면서 우리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해서 근데 물론 이 중간에 사실 이게 참 지지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그런 과정도 보완하고 해서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완했는지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자, 2조에서 이거는 학생의 피드백인데요. 너무 내용 기니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인상적인 부분만 소개하자면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생각했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안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올라가는 거 안 돼. 종이 롤러코스터의 단점이 그런 게 아쉬웠고, 하지만 이제 구슬을 굴러보는 과정에서 높이를 높여볼까 아니면 경사를 더 빠르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게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에 있는 그런 다른 기구들의 과학적 원리도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흥미를 또 이끌었죠. 그리고 자의로 들어오면 뭐 전쟁 유도 현상이 이상되었다고 찾아보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과학적 원리가 이 공부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재밌게 수업을 참여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의미 있었다고 하고요. 이걸 만들면서 정말 놀이동산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 자기 맞는 걸 타라 하면 100만 준대도 안 탈 거다. 왠지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소감도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소감 일부는 이제 물리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역학적 에너지 간의 전환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좋았다. 나는 롤러코스터의 기본적인 설계를 돕고 마지막 코스, 원뿔형 코스를 제작했는데 이게 보시면 내 원뿔형 코스가 아니었다면 우리 조는 그저 우수 모양새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뭔가 성공을 하니까 성취감을 느꼈다는 걸 뿌듯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뭔가 자신의 어떤 이렇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성취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또 감동을 좀 받았는데 수업 시간이 재밌었던 건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모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으로 수업이 안 졸렸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좀 인생 선생님 같다 이런 말 들으니까 제가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다음 이쪽 반이 선생님 국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인데 나는 과학의 소감을 이렇게 국어적으로 표현한 학생을 처음 봤어요. 친구들과 원판을 크게 만들었는데 매우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릇이 커야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조가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이 공이 오랜 시간 동안 롤러코스터 위에 있었다라고 뭔가 인생이라는 게 이제 생각한 게 좀 감동. 그러니까 학생이 대단한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생을 한번 소개하자면 이 학생은 솔직히 말해서 설계도 숙제를 안 해온 거예요. 근데 사실 왜 안 해 물었더니 선생님 저는 구글 클래스룸 가입을 잘 못하겠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과제 올려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아이였는데 아 그래 이렇게 들어가 그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안내를 해줬거든요. 근데 결국 안내를 해주는 과정은 이제 학생이 전화 통화하면서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발표에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데 학생이 밤 11시 25분에 그 SNS로 온 거예요. 연락이 저한테 구글 클래스 비밀번호가 몰라서 하여튼 이걸 못 올리겠어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알려주긴 했는데 사실은 비밀번호 없어도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알려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글쎄 숙제를 해온 거예요. 그 발표에. 그래서 이 학생이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엔 참여하는 거고 교사의 노력이 학생을 변화시키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수업 후기를 발표를 하자면 처음에는 스팀 수업을 설계할 때 수업 시간과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이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피드백을 주었고 선생님 종이만 아니라 선생님 그 우드락을 좀 재료를 써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써라라고 했더니 그런 거 이제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를 학생들이 또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가는구나 알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수업을 마친 후에 성취감은 학생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성취감과 자신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팀 수업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면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준다는 그런 수업에 대한 값진 경험이 앞으로 나의 수업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공유할 때 한 아이도 빠짐없이 소감 발표를 시켰는데요.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은 수업을 고민했던 나의 경험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학생이 길게 만든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입니다. 자, 이렇게 길어서 쭉 너무 시간이 잘겠는데 그 하나의 아이디어로 저는 시간을 지연해서 뿌듯했던 이 장면입니다. 네, 마지막에 구슬이 내려갈 듯 말 듯 할 때 안타까워하게 아쉬워하면서 구슬이 내려서 그때 초가 17초 정도 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죠. 네, 두 번째 화면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 이게 첫 번째 나온 영상은 제가 우리 집 아이와 만들었던 종이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이렇게 전개도도 그려보고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것을 원뿔형으로 만들려면 이게 기울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맞네 하면서 그래서 구슬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길도 이걸 왜 만드냐 했더니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매번 굴러갈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라고 했었고 새 곳을 했더니 좀 금방 굴러가서 좀 아쉬웠는데 이런 거 색깔도 변화시키는 것도 한번 해보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곳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 보았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해서 죄송합니다. 왜 영상이 그랬는지. 영상이
다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던 부분을 좀 약간 돌리고요. 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구슬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치는 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했고, 이 학생들이 제작하면서 보완했던 부분의 영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부분은 우드락을 좀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영상으로 찍은 장면입니다. 한 30초 정도 나왔거든요. 이 조는 이렇게 길을 많이 만들었고, 이제 구슬이 이렇게 큰 원판에서, 그리고 이 각도 같은 거 잘 조절하면 구슬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했고, 이전에 이제 제가 영상을 중간에 끄는 건데, 여기 약간 테두리를 만들어서 좀 특이하게 만들었죠. 바늘 가지고 했고, 네, 내려갈 듯 하면서 시간을 많이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머리가 좋은 게 이렇게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황명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조정원 선생님께서 모둠별 활동을 블렌디드로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겠다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어떠세요? 사실은 어려움보다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것도 처음 사용해 보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오히려 보람되어서, 어렵다기보다는 힘든 것보다는 보람되어서 그냥 나중에도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았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봤을 때 학생들 얼굴은 가려져 있고 몸집만 좀 보였는데요. 그 구슬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학생들의 그런 아쉬운 몸짓이 다 예. 느껴져서 너무 네네네. 인상 깊었고요. 네네. 또 나보현 선생님께서 네네. 학생들이 수업의 소감을 말해줬는데 이제 그걸 들으시고 감동입니다. 선생님의 친절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황명수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기존의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하시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던 한 해였을 텐데요. 또 어쩌면 이를 계기로 우리가 미래환경 교육에 대비한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발표 자료 다운로드 방법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네. 제가 채팅방에 저희 이 스팀 성과 발표회 행사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이미 사이트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이 온라인 세션을 듣고 계실 것 같아서 주소는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료실에 가시면 이 발표 자료들 모두 다운받으시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선생님, 질문 있으세요? 그 어떤 선생님이 미완성 작품을 어디다 보관했는지 질문하셔서 아, 네. 그거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작품을 3, 4주 동안 진행하면서 사실은
원격 대면하다가 또 안 나오다가 또 대면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실에서 보관했는데 두 선생님이니까 한 과학실을 맡았어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신문지를 다 깔았어요. 바닥, 거기다가 정말 촘촘하게 그 작품들을 뭐 1조, 몇 항 몇 번 1조 이렇게 해서 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로써 2020년 스팀 교육성과 발표회 네 번째 세션 2부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심화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해 주신 선생님, 그다음에 이 발표를 모두 들어주신 참여하신 선생님들한테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